네, 잘 쉬었습니까? 다문화주의에서 다원주의, 그 다음에 동화주의, 문화상대주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보면 다원주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는 매우 포용력이 있고 좋은 개념처럼 보이며 과연 누가 이것을 반대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포용력 있고 참 좋은 문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문화적 환경에서 다문화주의가 일찍이 도입된 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반격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원주의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꼭 그런 것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어떤 것이 있느냐? 다원주의에 대한 반격.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슐레징거라는 사람은 다문화주의가 미국의 통합 이념인 용광로라는 개념에서 단절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용광로가 바벨탑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동화주의,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기하고 다원주의로 가는 순간 오히려 그것은 바벨탑에게 미국을 내어주는 것 같다. 사탄에게 미국을 내어주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보시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용광로 안에 들어와 녹아서 미국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다문화주의가 채택되면 각자가 자기 출신 문화의 정체성을 강하게 간직하게 되어서 뿔뿔이 흩어져 존재하게 된다는 걱정인 것입니다. 사실 사실 이제 내가 목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 수업 시간에 종교적인 색채를 그래도 드러내지 않고 수업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옷을 입고 자신들의 그 샤리아라 그러는데 종교적인 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잘 동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차도를 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자신의 복장, 자신의 뭐 문화, 또 자신만의 공동체 이런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만약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문화들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만약에 다원주의 속에서 각자의 이런 문화들을 존중하고 각자의 식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가장 큰 문제가 그 공동체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힘을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다원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통념과 다른 그런 반대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왔을 때 그것 또한 존중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다시 여기 보시면 넘겨주세요. 소수자들의 문화를 존중하자는 것은 자칫하면 극우적인 주장의 밑받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이제 프랑스의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은 노골적인 인종차별이 아니라 다문화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이민자 추방을 주장한다.
즉 민족은 저마다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민족에 동화시키는 것은 인도적으로 옳지 못함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 다른 나라에 동화되기 어려우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프랑스에 오지 마라. 안 받겠다. 와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오지 마라. 우리가 동화 못 되니까 이런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잘 보십시오. 내가 첫 시간에 그런 말 했습니다. 다문화라고 할 때 이 다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소수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항상 이것은 따라옵니다. 항상 다문화 사회로 간다면 항상 따라오는 개념이 뭐냐? 바로 소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성소수자도 포함됩니다. 소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수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배려할 것인가? 이 소수자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포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다문화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네, 다음 주에 할 텐데 과연 그 사회가 얼마만큼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타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하여 타문화권 사람들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소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배려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소수자들의 문화를 존중하자는 것은 자칫하면 거부적인 주장이 밑받침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소수자를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그들과 주류 사회의 문화적 차이를 좁힐 수 없는 결정적인 것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이 바로 거부적인 주장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문화주의가 가질 수 있는 약점이기도 합니다. 각 문화의 주체인 소수민족과 소수인종의 존재를 주류 문화와 섞일 수 없는 특이한 것으로 과잉 해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보세요. 소수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다원주의는 각 문화는 바꿀 수 없으니까 동화될 수 없으니까 너는 그냥 끝까지 그렇게 살아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설국열차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설국열차에 보면 물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설국열차에 보면 저 꼬리칸부터 머리칸까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너는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있어야 돼. 너는 나와 달라.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너는 거기에 있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는 나와 달라. 그래, 너는 거기 있어. 방금 말씀드렸죠. 캄보디아 사람, 넌 캄보디아 사람이니까 넌 캄보디아 거기 있어. 이쪽으로 오지 마. 너는 캄보디아처럼 살아. 너는 태국 사람이니까 거기 있어. 너는 태국 사람처럼 살아. 너는 라오스 사람이니까, 너는 중국 사람이니까, 너는 한국 사람 바꾸면 안 돼. 거기에 있어.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되냐? 배척이 될 수 있다는, 분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경우는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갔을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실 그 사회의 주류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사실 주류가 돼야 되는데 교육이든 무엇이든 통해서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 사회의 주류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너는 계속 거기 있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 주류가 못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의를 맴돌 수밖에 없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한편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에서 다문화주의를 비판해 보자면 다문화 정책이 오히려 소수자를 주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죠. 오히려
주변화시켜버린다. 주류로 편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수자들이 자기 고유의 것들을 존중하고 간직해야 한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사회성 전체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리고 누려야 하는 것이 결핍된 상태임에도 그것이 마치 그들 고유의 성질인 양 인정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계속 거기 있어. 그래, 너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됩니다. 아니,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외국 노동자들도 한번 살살 생각해 보세요. 외국 노동자들, 우리 유학생들, 내가 우리 유학생들과 함께 오랫동안 있어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 유학생들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절대로 한국 사람과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렇게 아래로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왔다. 태국에서 어떤 유학생이 왔다. 그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 한국 학생들만큼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겠죠.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한국어 잘 안 되니까 뭔가 발표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죠. 특별히 그 나라 아이들이 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약간 이렇게 아래로 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 보면 강구하기 어려운 것들이 그들의 문화라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소수자들의 열악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무시하고 오직 문화적 자율성만을 보장해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처한 열악하고 불평등한 상황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각자의 문화가 좋은 것이고 각자의 문화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는 그냥 그 문화에 거기 있어. 너는 한국 사람이 안 돼도 돼. 괜찮아. 좀 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너는 외국 사람이니까 너는 최저 시급을 안 받아도 돼. 너희 나라로 돈을 번다, 이거 많이 받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런 경우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건 여러분 나쁜 겁니다. 똑같이 해줘야 되고요.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고 간다고 한다면 그러한 인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캄보디아에서 왔던, 태국에 와서 어디에서 왔던지 그 사람은 똑같은 한국 사람입니다. 물론 능력이 좀 우리보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말을 좀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키가 우리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 우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차별되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문화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다문화주의, 동아주의에 대한 대화인데요.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 안에서 단일 문화주의에 입각해서 소수자와 이민자들을 동화시키는 정책이 한계에 이르자 동아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다문화주의입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념이기도 하지만 다인종, 다민족적인 상황에 대항하기 위해서 국가가 채택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화주의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멜팅, 다 녹여서 한 사람, 한 모양처럼, 한 문화처럼 다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발생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다원주의가 아니라 다문화주의입니다.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다문화주의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동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원주의처럼 완전히 그 사람들을 배제한 채, 분리시킨 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문화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교육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각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 물론 배려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다문화주의입니다. 다원주의도 아니고 도문화주의도 아닌 다문화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다문화주의는 한국 정부는 별다른 논의 없이 다문화주의를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선택했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저항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아직까지도 별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논의는 이제 꽤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것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는 문화 배타주의예요. 그 사람들을 완전히 수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 문제만 하더라도 결혼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다문화주의에 대하여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의 상황에서. 그래서 정부는 새로워진 환경에 직면해서 국가 운영이나 정책 집행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입장을 선택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주입당해온 다민족주의를 어떻게 그토록 쉽게 버릴 수 있었을까? 사실 내가 볼 때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닙니다. 논의가 안 된 거죠. 버린 게 아니라 진지하게 아직까지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수용할 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 외부인들에게 배타적이라고 스스로 비판하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쉽게 바뀌었을까요? 아직까지도 바뀌지 못했다. 쉽게 바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논의조차도 아직까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할 텐데요. 다시 앞으로 넘겨주세요. 내가 수업 시간에 참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10년 후, 20년 후에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 아닐 것입니다. 길게 잡고 50년까지도 가지도 않겠지만, 50년까지도 가지도 않겠지만, 사실 20년 후만 하더라도 앞으로 20년 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다를 것입니다. 정말로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이 달라져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배경 속에는 물론 4차 산업혁명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출현.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꿔갈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입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큰 또 변화를 일으킬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문화 사회입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과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20년 후에 대한민국의 주류 종교가 뭘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2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종교 집단이 어떤 집단일까요? 지금은 기독교입니다. 네, 지금은 기독교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불교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를 로마 가톨릭, 동방교회, 개신교를 포함하는, 물론 이단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단이 굉장히 많은데 이단도 포함하는 것이 어쨌거나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불교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물론 이것을 따로 개신교, 로마 가톨릭 분리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독교로 통칭한다면 불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종교가 무엇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불교일까요? 기독교일까요? 아니면 이슬람교일까요? 20년 후에 대한민국의 주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이러한 것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20년 후에는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년 후, 30년 후, 앞으로 미래에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이 시대에 지금부터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바로 다문화주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문화주의도 계속 살펴볼 텐데 잘 배워서 대한민국이 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